이번 시간에는 실험 5차 또 5차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치가 있는데 측정을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값을 써야 될까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대표치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평균이죠. 평균.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는데 이런 측정치가 나왔어요. 6778, 6778, 6778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평균을 계산하면 7이에요. 뭐 이런 데이터라면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수긍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1 계속 1을 얻다가 한번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평균 2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 폐수를 배출해서 그 농도를 측정했다. 계속 기준 이하로 잘 그 처리가 되다가 한번 보면 이상한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벌금을 매긴다면은 그 사람이 수긍할까요? 억울해야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느 하천의 수질을 측정해 보니까 늘 BOD, SS가 이 정도였는데 비 오는 날 한 번 이렇게 높은 값이 나왔다. 그럼 이 평균을 이렇게 2라고 해야 되는가? 이럴 땐 이제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애매합니다. 2라고 하는 측정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1이었으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을 대표치로 쓰는 것이 옳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표치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평균입니다. 영어로 mean이라고 하죠. 또는 average라고 하고. 이 평균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보일 때,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 그 분포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보여요. 이건 측정치고 여기 빈도, 측정치별로 빈도를 보면은 어떤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평균 가까이에 좀 많고 멀리 떨어지면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규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대개 어떤 데이터냐면 랜덤 에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경우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값의 추정치입니다. 평균이 참값에 가까워집니다.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이 평균값은 참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큰 값이 비정상적으로 큰 값이 있으면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어떤 측정치가 이제 여기쯤에 가서 막 측정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 값은 아주 큰 영향을 주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 표준 편차의 3배 정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한 이 정도 되겠는데 2배, 3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분포로 보면은 표준 편차의 3배 정도면 한 99%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좀 비정상적인 값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왜 삭제하느냐면 확률적으로 랜덤 에러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값이 나온 것은 이는 랜덤 에러가 아니고 어떤 무슨 이벤트가 있었다, 무슨 오염이 있었다던가 측정치를 기록할 때 착오가 있었다던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측정 자료 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뭐 적어도 3회 이상 반복 측정을 했을 경우에 또 그것이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경우에 사용하는 대표치입니다. 여기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사용하려면 그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은 그 측정이
랜덤 에러만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 평균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는데도 무조건 평균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뒤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그런 그 확률 이론은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정규 분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퍼센트 어느 정도가 이제 95% 확률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게 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평균이라든가 또 정규 분포에서만 적용되는 게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확률, 상관계수의 확률 이런 것들도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해서 나온 확률들이에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하는 데이터와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죠.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임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큰 값이 나올 확률,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분포를 보면은 종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 측정치고 Y축은 빈도입니다. 측정치와 빈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종 모양을 그려서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양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돼요. 이것이 정규 분포입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측정치가 있고 빈도가 있는데 보면은 모양이 왼쪽은 좀 가파르고 오른쪽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죠. 중앙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피크에서 본다면 오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포의 곡선이 비대칭 모양이죠. 비대칭 형상으로 되어 있다. 얼마나 많이 비대칭인가, 또 큰 쪽으로 비대칭인가, 작은 쪽으로 비대칭인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포지티브 스큐라고 있죠. 큰 쪽이 많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측정치가 좀 높은 쪽이 많다는 거죠. 그 정규 분포는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좌우 대칭해요. 그런데 큰 쪽이 많기도 하고 또 작은 쪽이 많기도 하고 네거티브 스큐도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분포하는 것을 skewed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kewed 되어 있다. 우리말로는 외도 또는 비대칭도라고 부릅니다. 외도, 비대칭도. 수질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포지티브 스큐니스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낮은 농도를 보이다가 가끔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무슨 큰 오염 현상이 있다거나 하면은 높은 값이 나오는 거죠. 하천에서 보면은 하천의 수질을 측정해 보면 보통 이렇게 낮은 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규 분포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 갑자기 흙탕물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 높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SS가 1mg/L 하다가 어느 날 10mg/L, 100mg/L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런 게 skewed distribution이에요. 이렇게 skew가 되는 경우에 이 중앙에 그 평균하고 메디안 또는 모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서로 그 다른 값을 보입니다. 자, 정규 분포에서는 메디안과 평균과 모드가 다 같아요. 다 중앙에 한 값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가 아니고 skewed distribution에서는 평균은 이만큼 높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안이 있고 모드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모드라는 것은 최빈도,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디안은 중앙값입니다. 전체 개수, 데이터 개수를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중앙값이. 평균은 왜 이렇게 큰 값으로 가 있느냐 하면은 이 큰 데이터 측정치가 크게 나온 데이터들 있죠.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차이가 이 스큐니스가 클수록 이 메인과 메디안의 차이가 커지죠. 자,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모드, 메디안, 미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까울 때는 정규 분포에 가까우면은 모드, 메디안, 미인이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 그래프 이것은 skewed distribution입니다. skew된 경우에 모드가 여기 있고 메디안이 여기 있습니다. 메디안이 좀 선이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메디안이 있고 미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 분포를 하는 경우에는 모드를 쓰거나 메디안을 쓰거나 미인을 쓰거나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데이터에서는 평균을 쓰느냐 아니면 메디안을 쓰느냐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말하죠. 표준 편차가 훨씬 더 크고 메디안과 그 미인이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진다. 그래서 미인을 쓸 것인지 메디안을 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메디안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 가지고 중앙 5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늘어나서 가운데 들어가는 값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 메디안을 쓰느냐면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을 쓰면 안 됩니다. 평균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큰 값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은 계산을 에러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쪽이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큰 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앞에 예를 보면은 항상 1111 나오다가 9가 나오니까 평균이 갑자기 2가 돼 버렸죠. 그런데 중앙값을 쓰면은 1111 이렇게 여러 번 1mg per L가 나오다가 한 번쯤 10mg per L가 나왔다. 그래도 중앙값은 1입니다. 평균과는 달리 중앙값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 좀 비정상적인 큰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은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고 외도가 큰 데이터에서 대표치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만 봐서는 이 분포를 알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값은 같은데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좀 분포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값은 뭐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보려면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정규 분포에서는 표준 편차이죠. 표준 편차인데 정규 분포가 아니고 skewed distribution에서는 표준 편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표준 편차가 의미가 없어요. 큰 값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값을 쓰느냐 하면 전체 측정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 측정치에서 작은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5%, 누적해서 5%, 또 50%면 이제 그 미디안이죠. 중앙값이죠. 그 다음에 75%, 25%도 있죠. 25%, 또는 95% 이렇게
이런 값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95%, 75%, 50%, 25 이런 값을 주면은 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이 퍼센타일을 쓰는 제일 좋은 사례가 뭐냐면 하천의 유량을 평가할 때 평수기, 풍수기, 뭐 갈수기, 홍수기 이런 데이터를 씁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고 퍼센타일을 써요. 퍼센타일을 써서 그런 그 유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이 퍼센타일을 쓸 수가 있느냐면 어떤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는데 농도가 낮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도가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높을 때가 문제다. 그러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높은 그러니까 95%일 정도가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는가, 몇 퍼센트의 데이터가 기준을 초과하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높은 농도,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문제가 아니고 악화된 경우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하천에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 녹조 현상이 뭐 1년 내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 달간 일어난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심하게 발생하는가. 또 산소 농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산소가 평균적으로 많이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악화되어 가지고 산소가 고갈된 시간이 몇 시간을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악화된 측정치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 퍼센타일 값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모집단의 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의 추정 이건 뭐냐면 우리가 측정치를 내면은 그 측정치는 하나의 값으로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의 SS 농도가 3.0mg/L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95% 신뢰도를 가지고 95% 신뢰도를 가지고 농도 SS가 2.8에서 3.2mg/L 사이에 든다. 95% 신뢰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농도가 3.0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래는 옳지 않아요. 자,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내는가? 이게 그 신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신뢰 구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표준 편차로부터 계산합니다. 자, 표준 편차는 랜덤 에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앞에 계산 방법이 나왔었죠. 그런데 표준 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오차. 자, 표준 편차는 뭐 3번을 측정하건 10번을 측정하건 비슷한 값을 낸다고 했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왜 여러 번 측정하는가? 여러 번 측정하면은 그 모집단의 신뢰 구간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 모집단의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것이 표준 오차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표준 편차를 루트 n, n은 그 측정 횟수죠. 측정 횟수의 루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측정한 것과 4번 측정한 것은 그 2분의 1 스탠다드 에러가 표준 오차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2번 측정한 사람과 4번 측정한 사람. 또 9번 측정했다 그러면 표준 오차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표준 오차가 바로 이 신뢰 구간을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95% 신뢰도를 가지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그러면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표준 편차의 2배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 신뢰 구간이 좁아집니다. 또 분석의 횟수가 클수록 신뢰 구간이 좁아집니다. 신뢰 구간이 좁다는 것은 예측의 정확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S가 2.8에서 3.2로 추정을 했는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측정 횟수를 더 많이 늘렸다. 측정 횟수를 더 많이 늘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2.9에서 3.1 사이에 든다. 뭐 이러면 그 신뢰 구간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측정치라고 하는 것은 95% 신뢰도를 가지고 얼마의 범위에 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95% 신뢰 구간을 쓸 수도 있고 99% 신뢰 구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표준 오차에 3을 곱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95% 신뢰 구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측정을 한 번 하고 또 두 번 측정한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측정을 했다고 보세요. 1번 측정자는 3번을 측정했습니다. 3회 반복 측정해서 6, 7, 8이라는 값을 얻었고 2번 측정자는 12번을 측정을 해서 6, 7, 8, 6, 7, 8, 6, 7, 8, 6, 7, 8 이런 데이터를 얻었어요. 자, 평균은 똑같죠. 자, 측정치가 3, 12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평균은 같아요. 평균은 같은데 그럼 뭐가 다른가? 표준 편차도 비슷합니다. 1하고 0.85 표준 편차도 비슷한데 표준 오차를 보면은 0.58, 0.35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표준 오차가. 그러니까 이 값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회 측정한 경우에는 모집단의 참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러니까 2s 나누기 루트 n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의 2배 하고 플러스 표준 오차의 2배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런 뜻입니다. 또 12회를 측정하면은 12회를 측정한 경우에는 요 표준 오차가 작아졌죠. 이게 작아졌으니까 모집단의 신뢰 구간이 여기는 훨씬 더 작아진다. 평균으로부터 신뢰 구간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하면 할수록 더 모집단의 그 모집단을 예측하는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출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텍션 리미트라고 하는데 검출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 이것을 측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측정이 안 됐다고 말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검출 한계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 검출 한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기기 검출 한계, Instrument Detection Limit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탕시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증류수, 그러니까 농도가 0인 어떤 그 증류수를 반복해서 측정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블랭크라는 것이 있죠. 블랭크라는 것이 있는데 반복 측정해 보면은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옵니다. 그런데 샘플을 측정했더니 샘플 1 이게 이제 시료예요. 시료를 측정했더니 블랭크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블랭크보다는 좀 크게 나왔는데 약간 큽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출되었다고 말해야 되는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는 그 디텍션 리미트가 뭐냐면 표준 편차의 3배 한 값을 초과하면은 디텍션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보다 작은 값을 정도의 차이는 그 측정 오차에 의해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배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3배면 어느 정도냐면 측정치가 거기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99%.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려면 99%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99% 신뢰도를 가지고 이 시료의 농도는 블랭크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검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출 한계를 표준 편차의 3배 정도로 잡아주고 그보다 더 큰 값이 나와야 검출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검출이 되었다는 것하고 농도가 얼마인지 정량 측정했다는 것하고는 조금 또 개념이 다릅니다. 농도가 얼마라고 정량을 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낮아가지고 이 검출 한계, 디텍션 리미트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농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농도가 낮아서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블랭크를 측정한 표준 편차가 있죠. 표준 편차 그림에서 표현하자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 표준 편차의 한 10배 정도, 여기 10S라고 해놨죠. 10배 정도는 넘어가야 이 농도가 얼마라고 정확히 정량할 수 있다. 그 이하에서는 디텍션은 됐지만 농도를 정확히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디텍션이 됐는가 또는 정량의 그 유의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리포트하는 방법인데, 실험 결과와 관찰된 사항들을 너무 부실하게 적어가지고 에러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험을 아무리 정확히 해도 이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은 나중엔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험 결과를 바로 메모장에 적어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험 노트에다가 반드시 적고 버리지 말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적을 때는 미리 데이터 시트라는 걸 만들어요. 데이터 시트는 뭐냐면 데이터를 내가 뭘 적어야 되는지를 미리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시료 번호가 1번, 2번, 3번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를 측정을 해서 적었습니다. 또는 흑광도를 측정해서 흑광도를 적었다. 나중에 이건 농도로 계산하죠. 그런데 이 흑광도를 적어서 나중에 농도 계산에 써먹었는데 이걸 버렸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데이터가 이상하더라. 그러면 버리고 나면은 이걸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데이터죠. 최초의 로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어 놓고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건 실험 노트에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옮겨 적을 때 생긴 오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실험이 정확히 되었는지 또는 실험을 실제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씁니다. 나중에는 법적인 근거 자료로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실험 노트는 반드시 버리지 말고 처음에 적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보존해 두어야 된다. 학생들이 많이 오류를 처음에 실험을 시키면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메모지에 적은 다음에 나중에 옮겨 적고 이것을 버립니다. 한 번씩 옮겨 적을 때마다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데이터 실험 결과는 데이터 시트를 미리 잘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미리 만들어 두어야 내가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빈자리를 알아서 채우고 빠뜨리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옮겨 적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논문에 쓰면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실험을 해보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것이 논문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